중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3명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 어제까지 중국 국방의 영웅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인사 얘기가 아닙니다. 이 3명이 사라진 배경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지금 중국이 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일본, 한국, 우리 삶 전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보입니다. 소름 끼치게도 이 이야기의 시작은 홈페이지에서 이름 3개가 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지갑까지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4일입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메시지에서 한 네티즌이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중국 최고 공학기관인 공정원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사 3명의 이름이 싹 사라진 겁니다. 아무 공지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지워진 거죠. 공정원 원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종신직이에요. 한번 원사가 되면 살아있는 한 절대로 명단에서 뽑혀나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름이 남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워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보도자료도 공식 입장도 없었거든요. 그냥 없어진 겁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한 명씩 직접 추적해봤습니다. 근데 추적하면 할수록 이게 단순한 인사 변동이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명 중 1명은 구금 정황이 확인됐고 1명은 소속 조직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아직도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첫 번째, 우만칭. 60세, 레이더 전문가.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만든 KJ500 조기 경보기와 레이더 시스템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ETC에서 30년을 쌓아올린 핵심 중의 핵심이죠. 중국 공산당이 이 사람을 앞세워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걸로 미군 스텔스기를 반드시 잡겠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 사람을 레이더의 아버지라고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영웅이었던 거죠. 이 사람 행방 저희가 추적했습니다. 재작년 10월 중국 재경 매체 차이신이 단독 보도를 냈거든요. 우만칭이 당국에 연행됐다. 그런데 이 기사가 올라간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싹 삭제됐습니다. 다른 언론이 받아서 재게시하려 했지만 그것도 전부 내려갔어요. 지금 중국 인터넷에서 이 이름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 7월에는 중국 국무원이 공식적으로 그를 공정원 부원장직에서 해임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 원사 명단에서도 이름이 뽑혀나간 겁니다. 구금, 직위 박탈, 명단 삭제. 중국 정부가 사람 하나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울 때 밟는 3단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실수로 빠진 게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운 거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인물일 뿐입니다. 두 번째, 웨이이인. 63세, 미사일 설계자. 중국 항천과공집단 SASYC에서 순항미사일 설계와 유도 제어 시스템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약 10년간 부총경리를 역임했는데요. 중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정밀 타격 기술의 두뇌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행방은 현재 미확인입니다. 공식 수사 발표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몸담았던 조직 자체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SASIC 전 회장은 재작년에 직위 해제된 뒤 공개석상에서 완전히 증발했고 전 부총경리도 작년에 지방의회직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조직의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끌려나가고 있는 거죠. 나무가 쓰러지면 원숭이들이 흩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조직, 지금 정확히 그 꼴입니다. 세 번째, 자오셴껑. 72세, 핵무기 전문가, 중국 핵탄두 설계와 신뢰성 검증을 총괄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거든요. 핵폭탄을 실제로 터뜨리지 않고도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론과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하는 작업. 핵실험 금지 이후 핵 강국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복잡한 작업을 중국에서 이끈 사람입니다. 공정원 부원장까지 지낸 중국 핵기술의 최정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다릅니다. 공정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름이 뽑혀나갔는데 베이징 응용물리 전산수학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름이 남아있거든요. 수사가 시작됐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금까지 공식 발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형인지 구금인지 보직 해임인지 중국 정부는 완전히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침묵이 핵심입니다. 말을 하면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중국이 말을 안 할수록 세상은 더 많은 걸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3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SYS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중국군 장성급 101명이 숙청되거나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작년 한 해에만 공식 숙청된 장성이 15명, 주요 공식 행사에서 모습을 감춘 인물까지 합치면 46명에 달합니다. 삼성 장군 47명 중 87%, 사실상 전원이 숙청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시진핑 옆에 남은 인물은 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장성민 부주석 단 1명뿐이에요.
EMIT의 테일러 프레이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충격적이고 이례적이며 인민해방군 지도부의 전례 없는 혼란을 보여준다고요. 올해 3월 초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단 하루 만에 5명이 동시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항공엔진회사 전 회장, 전자정보그룹 전 회장, 위성네트워크그룹 전 회장, CETC 전 총경리, 방산기술 국가관리국 전 국장, 한꺼번에 가을무 뽑듯이 뽑혀나간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단 하루 만에 5명이 동시에. 충격적인 게 또 있습니다. 중국 로켓군 이야기인데요. 미국 정보당국이 포착한 내용입니다. 중국 서부에 건설된 핵미사일 사일로 일부가 구조적 결함으로 개폐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연료를 채워야 할 시점에 미사일 부품에서 연료 대신 물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실전에서 발사 명령이 내려져도 제대로 날아갈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중국 핵 억지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 이후 시진핑은 로켓군 수뇌부를 전원 교체했습니다. 로켓군 초대사령관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 당적 박탈, 전 로켓군 사령원 리위차오 당적 말소, 전 참모장 순진밍 당적 말소. 문화 대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군부 숙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불이 지붕에서 기둥까지, 이제 기초까지 번진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단순히 몇몇 사람이 부패해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에는 윗선에 보고할 숫자만 맞추면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탐지거리 몇 킬로미터, 명중률 몇 %, 종이 위 숫자는 완벽하죠. 근데 그건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실제 전장에서 전파를 쏘고 적기를 상대하는 실전 검증은 싹 생략됩니다. 숙청을 당한 자리에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그 세 사람은 충성도는 높지만 경험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기도 끌려갈까봐 아무 말도 못해요. 문제가 생겨도 위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몰릴 수 있거든요. 미사일 부품에서 물이 나와도 아무도 위에 보고하지 않는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예산은 수조 원이 내려왔습니다. 숫자는 보고됐습니다. 돈은 어디론가 줄줄 흘러갔어요. 미 국무장관 루비오는 상원에서 이렇게 토해냈습니다. 그들이 군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분명 그중 일부는 그 돈을 훔치고 있다고요. 그 결과가 실전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중국산 HQ-9B 방공미사일과 YLC-8B 레이더를 대규모로 도입했던 나라들인데요. 세 나라 모두 실전에서 전부 녹아버렸습니다. 특히 이란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 30분이었어요. 30분. 수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 보관소였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세르비아, 이집트, 파키스탄 등 중국 무기 수입국들이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기가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상 중국 방산 수출의 신뢰도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겁니다. 중국 최대 지상무기 제조업체 노린코의 무기 수익이 31% 감소했습니다. 우주 및 미사일 제조업체 CASC는 16% 감소했고요. 고위 간부들이 부패 조사로 줄줄이 끌려나가면서 주요 계약이 연달아 지연된 결과입니다. 시진핑이 지금 마주한 현실은 이겁니다. 자기가 믿었던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군사력이 보고서 안에만 존재했다는 것, 모래 위에 올린 성이 폭우를 맞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공포가 지금 숙청으로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알면서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부 밖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 자체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부터 봅시다. 위기가 이제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60개 이상의 개발업체가 해외 채무 불이행이나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시장에 쌓인 미분양 주택이 8천만 채입니다. 8천만 채가 어떤 규모냐면 한국 전체 가구 수의 4배예요. 중국 GDP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부동산과 관련 산업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철강, 시멘트, 가전이 뒤를 따라 쓰러지는 구조거든요. 중국 전 재무장관 레오지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되는데 최소 5년은 더 걸린다고요. 청년 실업은 또 어떨까요? 아수라장입니다. 공식 통계 기준으로 18.9%까지 올랐는데요. 근데 이 숫자도 믿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는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21.3%를 찍자 통계 발표 자체를 중단했다가 6달 뒤 방법론을 바꿔서 대폭 낮아진 숫자로 다시 발표했거든요. 베이징대 경제학 연구팀은 실제 청년 실업률이 46%를 넘는다고 추계했습니다. 한 해 대학 졸업자만 1,000만 명이 넘는데 수백만 명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세대가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탕핑, 그냥 들어눕는다는 뜻입니다. 싸우는 걸 포기한 세대가 생긴 거죠. 이 세대가 결국 중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눕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돈도 줄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애플, 삼성,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겼어요. 작년 한 해 동안만 중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투자가 27% 줄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이 이제는 세계가 피하는 공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지배층도 이미 짐을 쌌습니다. 소호차이나 공동창업자 장 씨는 위기 전에 중국 자산을 팔아 미국 부동산에 약 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시진핑이 패권을 외치는 동안 그 체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먼저 짐을 싸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포거든요. 그러면서도 시진핑에게는 멈출 수 없는 시계가 있습니다. 4년 전 당대회에서 전례 없는 3년임을 확정하면서 한 약속이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 더 나아가 세계 최강 국가로 올려놓겠다. 근데 지금 현실은요. 군대 지휘관 87%가 숙청됐고 미사일은 물이 나왔고 레이더는 실전에서 무용지물이었고 젊은 세대는 드러누웠고 부동산은 5년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진핑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안으로 더 강하게 조이거나 밖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역사적으로 내부가 흔들리는 독재 체제가 선택하는 방향은 늘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밖이 어딥니까? 바로 해협 건너편 대만입니다. 1년 후 2027년이 옵니다. CIA, 미 국방부, 대만 국방부가 동시에 지목하는 해거든요.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자 시진핑이 연임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 그리고 미국이 공식 경고한 대만 침공 준비 완료 목표 시점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올해 3월 14일 공정원 명단에서 3인이 사라진 바로 그날 중국 군용기 26대가 해협 인근 공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중 16대는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 식별구역에 들이닥쳤어요. 군함도 7척이 확인됐고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열흘 넘게 잠잠하던 중국이 갑자기 다시 압박을 시작한 겁니다. 중국 해경선 4척이 최전방섬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 들이닥쳤고 대만 해경이 즉각 출동해 약 2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전면전이 아닌 척하면서 조금씩 선을 넘는 회색 지대 전략이에요. 겉으로는 평화, 안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가 연기했거든요. 이유는 이란 전쟁 지휘가 바쁘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급한 쪽이 어딥니까? 이란의 하르그 섬이 미군 공격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던 섬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이 이란 원유를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입니다. 이란의 돈줄이 끊기면 중국의 저가 원유 공급선도 함께 흔들리거든요. 에너지 안보가 흔들린다는 건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카드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 참여를 요구한 겁니다. 군함을 보내면 미국이 짜놓은 해상 질서에 복종하는 꼴이 됩니다. 안 보내면 원유 공급로를 미국 손에 그냥 맡겨야 하고요. 어느 쪽을 골라도 중국이 지는 게임입니다. 체스판에서 킹이 코너에 몰린 상황, 어디로 움직여도 외통수인 거죠. 회담을 먼저 연기한 건 트럼프의 계산입니다. 다급한 쪽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거든요. 군대 지휘부는 비어있고 무기는 실전에서 녹아내렸고 원유는 끊겼고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내밀어야 하는 쪽은 중국입니다. 한편 일본은 이 상황을 정반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위 예산이 사상 처음 약 85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5년 안에 총 408조 원을 방위비로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전후 80년 만에 처음으로 적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방역 능력을 공식화했어요. 일본 총리는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했고요. 그러자 중국 유엔 대사 푸충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일본이 개입하는 것은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반드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즉각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 방위산업 기업 20개사를 수출 규제 목록에 집어넣었습니다. 일본이 받아치면 중국이 다시 받아치는 구조, 군비 경쟁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 정부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 GDP가 최대 35%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국주의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에요.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냉정한 계산입니다. 한국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기울어야 할지 모르는 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은 전쟁 시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미군 기지를 어떻게 겨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조다. 캠프 험프리스,
오산 공군기지, 주한 미군 기지들. 전쟁이 나면 이곳이 중국의 1차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사실상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한 위협은 한국이 알아서 대비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위협 대비용이다. 파병을 거부하면 방위비 추가 인상으로 압박하겠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 경제도 문제입니다. 하르그섬 타격 이후 국제 유가 40% 이상 상승.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 운송비, 식품 가격이 연달아 오릅니다. 정부 내부에서 자동차 10부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약 19%입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한국 GDP가 최대 2%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사드 때도 그랬고 반도체 규제 때도 그랬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한국이 끼어 있는 산업들이 줄 세우기를 강요받아 왔거든요. 이번에도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CSIS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더라도 미 항모 2척 이상 손실, 일본과 괌 기지 대규모 파괴,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대만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TSMC 공장 하나가 멈추면 전 세계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군사 장비 생산이 동시에 멈춥니다. 지금 쥐고 계신 스마트폰 안에 있는 반도체, 그 섬에서 만든 겁니다. 북한도 변수입니다. 중국이 흔들릴수록 북한은 중국의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더 과감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지금 중국 경제 보복, 미국 방위비 압박, 북한 핵 고도화, 육아 급등을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터져도 버티기 쉽지 않은데 4개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각각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가 쓰러지면 다 함께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레이더의 아버지가 사라진 날, 군용기 26대가 해협을 향했고 유가는 40% 올랐으며 한국 정부는 자동차 10부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같은 날 벌어진 일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름 3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모두 같은 날, 같은 사건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은 지금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충성스럽지만 경험 없는 장성들, 숫자만 맞추는 보고서, 아무도 나쁜 소식을 말하지 않는 조직, 겉으로는 철통 같아 보이는 군부가 안에서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1년 후 마감 시한은 변하지 않는데 지휘관은 바뀌었고 무기는 녹슬었고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정원 홈페이지에서 지워진 3명의 이름, 거기서 시작한 이 이야기가 결국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 신호가 이란 전쟁, 대만 해협,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미 이어져 있고 그 균열의 끝이 어디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명의 이름이 사라진 그 홈페이지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시진핑은 지금 2가지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 안으로는 자기 군대와의 신뢰 회복 전쟁입니다. 근데 이 두 전쟁 모두에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군대는 믿을 수 없고 경제는 흔들리고 젊은 세대는 드러누웠습니다. 이 상태로 2027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2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 문제가 너무 커져서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 무리한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 두 번째는 반대로 내부 수습을 위해 외부 충돌을 최대한 피하는 것. 어느 쪽이 됐든 동아시아는 지금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 한가운데서 가장 불확실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공정원 홈페이지에서 지워진 이름 3개, 그 작은 시작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계에서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이 흐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숫자도 이름도 지워진 흔적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인지 이제 여러분도 보이시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